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주한미군과 관세, 반도체 지원법, 알래스카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어서 지방 경제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다는 미국 핵항모 그리고 세계 항공모함 판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5일 낮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 무려 100분간 얘기했습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열렬한 환호 속에 시작된 연설 초반 분위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ank you very much. And to my fellow citizens, America is back.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네,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지만 자리를 다 메우고 있어요. 다만 연설 내내 계속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자, 100분간 연설이 계속됐는데 우리나라가 이 관세를 미국에 4배나 더 높게 물리고 있다 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4배나 높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도 트럼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미 동맹의 틀이 트럼프 시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형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네네. 실제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네. 트럼프가 지금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네. 주한미군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북한에 대비해서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듯 하고 이거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이 행태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황당해할 이유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4배나 높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한미 FTA 했잖아요. 근데 한미 FTA로 우리가 훨씬 많은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한미 FTA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요. 네네. 한미 FTA 비준할 때 그 국회 벽을 막으면서 열렬하게 반대했던 민주당 중심의 야당 인사들 지금 뭐라 그러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관점에 따른 또 말씀이니까 객관적 사실이지만 새겨서 듣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가 곧 있을 이 상호 관세 협상 등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이런 말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세가 높지도 않은데 실질적으로 기선은 제압 당했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논리입니다.
국내 정치가 상당히 거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네.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지금 국제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트럼프 4배 관세 발언은 사실과 달라서 잘못된 인식을 뭐 교정시켜준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교정될 정치인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돼요. 주한미군 숫자도 일부러 계속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든 몰라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 이미 일기 때부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저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그 군인까지 보내서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부자 나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박까지도 감안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응을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동맹으로서의 수혜는 받되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 카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 지금 정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기선제압을 이미 당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한미 간의 이 관세와 관련된 이 협상, 물론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좀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안덕근 산업장관이 미국에 가서 만들었던 이 한미 실무협의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아마 이 실무체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최 대행이 최근에 이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랑 그 화상으로 좀 면담을 했거든요. 아까 나왔죠. 뭐 손 예. 흔들고 웃고 예. 한 거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4일부터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일단 현실화가 됐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차만 일단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관세가 부과된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100분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내민 이 청구서의 첫 번째 줄에는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바이든 이 칩스법의 폐지를 강력히 시사한 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폐지는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축소, 재협상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속된 말로 이게 먹고 튀는 거지 뭐예요. 반도체 지원법으로 해갖고 보조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마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지금 지급 조건을 좀 까다롭게 바꾸거나 금액을 축소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희망적 관측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일기 때 경우에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한미 FTA를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 했었죠. 그랬는데 그 참모들이 폐지하려고 트럼프의 사인을 기다리는 서류를 몰래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기 때는 참모나 장관 중에 어른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저렇게 하더라도 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차단막 역할을 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른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볼튼이 자서전에서 밝힌 대목이죠. 벤스 같은 경우 40살 안팎밖에 안 됐잖아요. 40입니다, 올해. 그런데 그냥 트럼프 하자는 대로 충성과 아첨에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견이란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공기업이니까 대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삼성, SK는 진짜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설마 미국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드라는 거는요 말이 카드지 국제 정치는 냉혹하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찔러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뭔가 그 칼날이 있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은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자면 미국의 급소를 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도의 이제 규모라면 그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두 회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뭐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전전긍긍한다는 게 맞죠? 예, 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실 이 얘기가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기할 수 있다 얘기는 했지만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폐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마 대대적인 수정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금을 뭐 대폭 축소하다든가 뭐 네. 등등등이죠. 세액공제 한도를 더 이제 줄인다든가 등등 이런 거일 텐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또 공식적인 대응은 미국의 이 반도체법 관련된 입장이 명확해진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앞서도 잠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반도체법이 없었으면 미국에 투자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미국이 비용도 비싸고 인건비도 세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조달해서 미국에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정권 교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TSMC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물론 원해서 한 건 아니긴 한데 TSMC가 1,000억 달러를 미리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은 분명히 삼성전자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이제 계속해서 네. 압박을 할 텐데 삼성전자는 TSMC만큼 이 자금을 추가적인 투자할 만한 그런 좀 여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은 이래저래 참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알래스카의 LNG, 즉 액화 천연가스 개발에 지금 쏠립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무시하기 절대로 힘든 제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네,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요, 미국의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 엑손모빌도 발을 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은 초대장이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LNG 개발에 우리 돈으로 한 65조가 넘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에만 107억 달러. 그런데 또 6개월은 추우니까 1년에 반은 공사를 공사 못하는 거 못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엑손마저도 기피. 그러니까 초대장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볼 미국이 때는 돈이 될 것 같으면 미국 돈으로 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니네를 그동안 프로텍트 해줬으니까 보호료는 내야 되지 않겠어라는 조폭식 외교라고 강하게 그건 말씀드리자면 지역구 외교 관계 조폭이라고 그러는 아니 어떻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의회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또 우리가 관세가 4배가 높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LNG를 주로 쓰는 한국과 일본에게 이게 개발을 맡겨서 그거를 또 한일 자금으로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아주 비즈니스맨 그 자체입니다.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지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줄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 알래스카 LNG 카드를 써야 하는 우리 정부. 자,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느니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돌려놓고 생각하면 지금 뭐 안덕근 장관이 이제 실무협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백악관 에너지위원장, 상무장관도 적극 챙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일단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를 이제 채굴을 하면 그거를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날르는 그 유정관이라든가 송유관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만듭니다.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 군데가 되고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른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앞서 이제 반도체처럼 이것도 일본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에 미국 정상회담 가졌을 때 그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상태라 참 우리로서는 이러저러지도 못한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렇게 트럼프발 그 무역 파고가 밀려오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귀농 귀촌의 인기가 높아지고 청년들의 귀농도 증가하면서 늘어만 가던 농촌 빈집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매우 좋은 얘기네요. 예, 사실 우리 인구 소멸 얘기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집도 비어있는 집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2013년 기준으로 농촌에 지금 빈집이 6만 5천 채나 된다고 그럽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면 될 수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이른바 농촌 빈집 정비 재생 사업 저게 다 빈집인데 예. 지금 거의 살림할 수 있는 예. 수준이에요. 조금만 고치면.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삼촌이라는 말이 있죠.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에 살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수요도 있으니 특히 젊은 층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일주일에 3일이라도 살겠다 이런 수요가 좀 점차 늘고 있으니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정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농촌의 빈집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좀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 빈집을 뭐 그냥 주거도 되고 워케이션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영화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 같은 이런 형태로 공동 부엌으로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이게 정부의 지금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농촌의 빈집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은행도 만들어진다고요? 예, 내가 이제 농촌에 가 살고 싶은데 빈집이 있으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에 있는 그런 부동산 거래 사이트처럼 그런 농촌의 빈집들의 매물을 올려놓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아예 빈집 은행이라고 아예.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빈집이 있네. 금액이 얼마야? 그럼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누가 중간에서 거간을 해주는 브로커리지가 필요한 건데 그런 식의 매물 사이트까지 함께 활용하겠다는 저거 얘기고요. 상당히 인기가 있겠어요. 예. 좀 저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뭐 저렇게 좀 어느 정도 수리가 된 집들도 있겠지만 이제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본인이 또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요새 뭐 DIY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예산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작업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뭐 농지법으로 묶여 있던 게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그 시골에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런데 이제는 그런 사정을 적용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시의 주말 농부들 이른바 그분들도 시골 농지를 살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까지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라는 그 혁신지구를 10곳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농지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특히 혁신지구에 농지를 사면은 또 그거를 임대해갖고 농사를 짓게끔 그러니까 할 수 즉시 임대가 있도록. 가능하대요. 그래서 귀농과 귀촌을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예전에는 뭐 경자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옛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새 시골 가다 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 고택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그냥 어떻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택을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한 두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예. 이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사진 나오면 두 사례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제 고스케라고 하는 이게 도쿄에서 한 75km 정도니까 아주 먼 시골은 아닌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산골 마을이에요. 저 예능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나오죠. 네. 참 깨끗하죠, 아주. 그다음에 일본의 옛날에 좀 고풍스러운 그런 집 형태를 그러니까 잘 저걸 완전히 갖추고 저렇게 있고요. 완전히 예. 전에는 다 쓰러져 가는 곳이었대요. 저 집이 한 150년 된 고택인데 2014년 정도에 저기 살고 있던 그 이제 주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이 비자 이 고스케 시가 아예 그럼 우리 이 대저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를 완전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민관 협동으로 아예 그 호텔 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방금 그림하고 이거는 이제 다르죠. 경북 문경입니다. 좀 전에 아마 그 낡은 옛날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 집이 낡았던 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문경인데. 이건 일본이고. 예, 요건 일본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 1790년, 그러니까 230년 된 그 오래된 고택입니다. 여기를 도시청년 5명이 직접 수리를 싹 해서요. 게스트하우스와 그다음에 카페로 재개장을 해서 연간 12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아주 문경시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에 고스케 사례도 그렇고 문경시 사례도 그렇고 아, 저게 아까 예. 그런 걸로 바뀐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빈 집이 그냥 개별 수요에 따라서 그냥 주거 공간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화나 관광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의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변화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귀촌 가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매우 높네요, 이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6천 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귀농한 가구 6천 가구, 그다음에 3천 가구, 그다음에 귀촌한 가구 3천 가구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귀농 가구 71%가 만족해 이렇게 대답을 했고 71% 대단히 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지만 농사를 안 짓는 귀촌 가구라고 하죠. 여기도 역시 71%가 나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 오케이.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만족도가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농 가구 중에 이제 원래 농촌에서 태어났다가 도시 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내려간 이번에 유턴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간 그런 아이 형태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농촌에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서 미래에 살만하다.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어떤 희망을 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걸로 조사가 된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교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2030들의 청년 농부 보고 왜 내려가요? 그랬더니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요. 간다. 아주 뿌듯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누가 뭐 무슨 보조금을 준다, 누가 뭐 도와준다 이런 차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시골에 내려가서도 농사지면 살 수 있겠어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내려가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자, 귀농 귀촌의 이점 무엇보다는 소득 상승에 비해서 생활비가 싸다.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득 상승이 비율로 치면 한 30%가 넘게 소득은 올라가는데 생활비는 한 25% 정도 다운이 된다는 거니까 50%의 그런 그 차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 평균 그렇습니다. 생활비의 하락이네요. 그래서 연평균 농가 평균이 5,083만 원인데 귀농 5년 차가 소득에 비해서 또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94에서 204만 원. 물론 사람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만 명품 백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평균 생활비가 194만 원에서 204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다고 그래요. 또 사실 요새는 이제 그 생활 뭐라 그럽니까? 일반 생활 관련해 갖고 홈쇼핑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 배송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 보육이라든지 의료가 좀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2030 청년들은 자연 환경보다 그러니까 저 시골 가시는 이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수려한 환경 이런 거는 이제 나이 드신 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2030들은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을 결정한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표에 잠깐 나올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사실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 결국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건데요. 바로 좀 청년층의 귀농 이유도 첫 번째 1위가 농업 비전 발전 가능성, 즉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고 또 기존에 이제 또 귀농한 사람들 중에 특히 시골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유턴한 사람들 중에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농토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가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고요. 아버지 과수원이니 뭐 이거 물려받아서 하는 게 그렇죠. 도시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저런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품인 거죠. 그냥 변호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교육 같은 거 받기도 그러니까 낫고. 아버지는 과수원 했는데
아들은 거기다가 특수작물을 하는 거죠. 하고 또 IT 농업하고. 예. 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젊은 층들이 교육받는 기간은 짧은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농업을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게 또 확인이 돼서요. 203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결국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서 농촌도 여러 가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보려면 2030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여러 관련 규제들이 있는데 이걸 대폭 완화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착 지원금을 받아도 농사 외에 다른 근로가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해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농 외에는 이제 다른 일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실적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기농 창업 자금은 세대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부인도 신청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대상자가 되면은 최대 매달 1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오, 그러니까 적지 굉장히 않죠. 많은 혜택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저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힘이 많이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을 보고 우리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정리되는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를 또 경제 질서를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저희 정책인 이슈는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우리 국방력과 세계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Clearly, our presence here in Busan shows the stro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네, 이 주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죠.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성준 국방부 공보실장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FS 연습 자유의 방패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 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갑시다. 네, 이성준 실장 합참의 공보실장입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국방부엔 딴 분이 계시죠. 자, 올해 계획된 202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라고 영어로 그러죠. 지해공, 육해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고 국방부가 자체 개발한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 이걸 시범적으로 활용한다고요? 예, 자체 개발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리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합참 공보실장이 말했듯이 10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군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술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북한의 전술을 반영한 작전 계획, 변화된 작전 계획을 이번에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이제 국방부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시범 활용을 하고
각종 교리 교범 GPT를 이번에 운영을 한답니다. 챗 GPT에서 예, 따온 챗 GPT에서 거군요. 따온 거죠. 예.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동원 업무라든지 해병대 교리 교범 GPT를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 영역으로 확대 발전을 해서 정말 과학기술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 자유방파의 훈련 시작에 앞서서 한미 두 나라 공중 지상 전력이 대거 나서서 실사격 훈련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열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바로 열리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가 함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공중 지상 전력이 참여한 그런 훈련을 이 포천에 있는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보셨죠? 전 여러 번 가봤고 작년에도 가봤고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여한 그 무기 체계들을 보면 공군 전력은 F-35A도 있고 우리 F-15, 그다음에 KF-16 이런 이 전투기들도 있고 아파치라든지 드론, 자주포, 공중과 지상 대표적인 전력들이 대거 참여해서 반격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사고. 그렇지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10시 5분쯤에 경기도 포천시 한 민가에 교회도 있었다 그래요. 이 폭탄 8발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잘못 떨어진 거죠. 천만 다행입니다. 사망자는 없네요. 예, 그동안 뭐 사실 이 포천 과학화 훈련장에서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이런 사고는 없었거든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포탄이 떨어졌는데 7명이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교회와 민가 일부가 파손이 됐는데 그 폭탄 하나가 축구장 한 개를 괴멸시키는 폭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KF-16에 장착되는 MK-82라고 하는 폭탄이에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몇 개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포탄 8발이 비정상 투하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부상당한 분들 중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아직은 없다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처한 분은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특히 다친 분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아마 지금 신속하게 공군 참모 차장을 이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아마 사과도 했고요. 조치를 취할 걸로 봅니다. 요즘 뭐 여러 상황 때문에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단호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2일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이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입항이라 의미가 아주 크죠. 유명한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갑판에서 수장했던 그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예, 오사마 빈 라덴 하면 2011년 9.11 테러가 생각이 나죠. 이 칼빈슨 함이 2일에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 FS 연습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항모에 입항이고 8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입항하는 것인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실현하는 전략 자산의 상시적 전개의 네.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슨함은 뭐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슈퍼호닛이라든지 호크아이라든지 이게 함재기만 해도 80여 대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신형 전투기가 탑재됐다. 1계대대 물량이 탑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요. 방공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발견되기도 전에 평양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지 2011년 빈 라덴, 사살된 빈 라덴 시신도 이 칼빈슨 함 갑판에서 수장이 된 상징적으로 그런 그렇게 한 거죠.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과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일 이 칼빈슨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웬만한 그 중간 정도 되는 나라의 해군력이라고 합니다. 칼 빈슨의 등장. 북한이 발끈했네요, 역시. 네, 김여정 입이 가만히 있질 않죠. 이런 상황 때마다 등장을 해서 이 격한 입을 동원을 하는데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좀 특이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인 힘으로 이 대응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네. 힘으로 으르고 협박한다는 북한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협입니다. 위협이 위협이에요. 아니고. 예. 위협. 그래서 이게요 보면요 결국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위협을 느낀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 펜타곤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2기 정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했지만 철통 같은 동맹을 확인하는 그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철통 같은 영어로는 아이언클레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네. 미 항모 한 척이 웬만한 나라 전투력과 맞먹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계 항공모함의 판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 파워라고 하는 이 연구 기관이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순수 항공모함을 봤을 때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 미국이 11척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예. 이탈리아 2척, 프랑스 1척, 영국 2척이고 그다음에 비회원국 중에는 중국이 3척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가 1척입니다. 러시아 한 척이 눈에 띄어요. 한 척밖에 없어요. 과거의 발토함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극동함대. 극동함대죠. 그런데 한 척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평가받던 러시아도 한 척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세 척이 있다지만 이거 핵항모는 아니잖아요. 핵항모 아니죠 아직은요. 핵항모라고 하는 것은 핵추진 항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디젤 엔진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식인데 미국 항모는 캐터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총으로 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키가 점프하는 식으로 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스키 점프 하듯이. 그만큼 규모도 작고 사실은 전투기 수단도 작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항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제죠? 예,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함이거든요. 가장 큰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최강의 항공모함인데 이게 건조비가요 무려 19조 원이거든요. 저 배를 만드는데 하나 19조 만드는데 원. 19조 원이면 우리 국방비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때가 2017년이니까 지금은 더 늘겠죠? 그럼요. 가장 비싼 항모입니다. 이게 원자로 2기로 20년 동안 동력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그냥 가는 거예요. 따로 연료 줄 수가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항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자로가 2기가 있고 네. 20년간 동력 무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디젤 항모 같은 경우는 계속 연료를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기항할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계속 되는데.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20년 동안 이걸 다시 그런 조치할 필요가 없다면 이 작전 반경이 전 세계예요. 그렇죠. 어디든 그냥 가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바로 작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럴드 포드함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겠네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위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제럴드 R. 포드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됐던, 그래서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닉슨을 사흘 만에 사면해줘서 본인의 재선에는 실패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딴 이 항모, 슈퍼 핵 항모로 불립니다. 그 위용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본 거는 참 여러분도 드무실 겁니다. 이 항모를 전쟁의 해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국가 위기가 발생을 하면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우리 항모 어디 있지부터 확인한다는 거죠. Where is the ship? 뭐 캐리어. 그렇죠, 그렇죠. CV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공기의 캐리어거든요. 예. 항공모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자체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항모를 전개하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동해로 항모가 오니까. 그럼요. 이 위기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항공모함은요, 함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항모가 없는 어떤 함대라도 바로 그냥 타격해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모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뭐 상대가 안 있는 된다. 거죠. 그럼요. 이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글자 그대로 이동하는 비행장이거든요. 그게 전쟁의 해결사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대고 80대에서 100대의 엄청난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전투력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을 합친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전투단이 함께하면 이건 뭐 엄청난 힘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걸 태평양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 명운을 가른 전투로 미드웨이 해전이 꼽힙니다. 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그 해전 때 항모가 승패를 결정했죠. 맞습니다. 이게 1942년이면 41년 12월에 진주만 기습이 있었고요. 이듬해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모 간의 전투가 전개된 거거든요.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유명한 니미츠 제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니미츠 제독이 정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흑을 해독을 해서 일본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미드웨이 쪽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미드웨이를 피해서 기동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 항모는 한 척, 일본 항모가 네 척이 침몰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해군력이 괴멸됐죠. 예, 괴멸이 되면서 결국 미군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고 결국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네. 자, 아까 우리 문 장군님 말씀 중에 항공모함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해전의 지배자, 바다의 지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항모와 거기 실은 함재기만이 아니고 호위선단이 또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칼빈슨 함이 들어왔는데 이게 항모 강습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대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자체는 기함이라고 합니다. 기함은 이제 깃발이 꽂힌 기함이고 이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지스 순양함 2척, 그다음에 구축함이 4척 정도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이 한두 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군수 지원함이 들어가거든요. 배가 한 8, 9척.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항모 강수단인데 그러니까 해공군력이 종합이 된 거죠. 이 이지스 함에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건 항모단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 함대 미사일로 지상 공격도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있고 하늘에 이걸 띄워서 한 550km면 한반도 우리 남한의 정도 길이 그러니까 북한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표적 2,000개를 탑재해서 탐지를 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온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김정은이 좀 오그라들겠어요. 예, 그런 반응을 지금 김여정의 반응도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 항공모함을 갖고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안 됐는데 왜 그랬죠? 예, 물론 이제 이 대양 해군으로 발전하고 싶은 해군의 수건이죠. 그런데 앞서 보셨습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021년 방추위에서 그렇다면 저희 큰 항모는 어렵지만 이 경항모 정도를 하자 예. 통과를 시켰지만 사업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력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칼빈스는 5,000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저래서 안 됐지만 언젠가는 가야 될 길 아니겠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없는 분노는 참으로 무력하다는 걸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례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타산지석은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옥으로 다듬어 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